자, 101회 기출 문제고요. 101회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1번은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외우셨나요? 네. 뭐 어떻게 했죠? 매출액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마이너스, 네,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네, 플러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법인세 빼주시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맞나요? 네. 그냥 물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물 탔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거. 얘에다가 물을 탔더니 그럼 얘 이전 거는 영향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개념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계정 과목이 뭐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영업의 비용에다가 빨강 색깔 물을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밑으로만 빨강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영향력이 미치는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냥 공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1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는데 일단 무조건 취득 당시 몇 개월? 3개월. 맞죠?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 또 이 문제도 그냥 공짜 문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니까.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타임발행 수표 현금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1년짜리는 그냥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의 거래로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럼 얘는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분개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문제 3번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부가 생기겠죠? 차량 운반부가 2천만 원짜리가 생기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계약금이니까 계약금은 뭐예요? 선급금. 맞죠? 선급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다 했나요? 앞에 차변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부니까 지급어음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맞나요? 네. 어음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정답은 공짜 2번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앞에 계정 과목이 승용차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4번.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하여 2022년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무게, 이걸 이제 조금 잘 보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제조 원가라고 했네. 문제상에서 2022년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제조 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제조 원가라는 얘기를 몇 번 때? 500번 때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된다. 그럼 감가상각, 지금 자료가 BMW도 있고 포터도 있는데 BMW는 영업부 거잖아요. 맞죠? 박스 제일 끝에 영업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생산부 거만 하면 된다. 포터에 대해서만. 그럼 포터는 2019년 5월 2일 날 취득을 했고요. 맞죠? 네.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취득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500만 원만큼이 있었고요. 그런가요? 네. 네,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 정액법이라 그랬죠. 그쵸? 5년 정액법이라 그랬으니까 내용 연수 5분의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나요?
네. 2,500만 원을 5로 나눠주시니까 1년에 500만 원씩 상각해 주시면 되죠? 네. 빙고. 그래서 50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액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무형자산은 첫 번째 식별 가능성. 그쵸? 식별이 가능해야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네,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하고 통제 가능성. 우리가 무형자산이 되려면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 요건이니까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통제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로 인하여 거래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그러면 얘는 이것으로 인하여 뭐를? 돈을 벌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상 취득해야 인식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무조건 얘를 내가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가 아니라 돈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획득을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 다 무형의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무형자산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취득한다가 아니라 내가 유상 취득한 것만 다시 바꾸면 지불한 대가만큼만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무형자산은 유상 취득분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매매주권 처분가액을 계산하면 그럼 9월 1일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네. 단기매매주권 때문에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때문에 현금이 1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결국 우리는 6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런데 자 우리가 T자 계정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목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있나요? 네. 붕괴를 거꾸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붕괴를 거꾸로 찾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짜의 거래가 8월 1일 날 거래가 하나가 있었고요. 8월 1일 현금 50. 그 다음에 9월 1일 또 여기도 현금 50.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붕괴를 거꾸로 찾는 방법은 T자 계정에서 바깥쪽에다가 짝대기를 커요. 바깥쪽에다가. 그리고 집주인을 밖으로 쫓아요. 이게 붕괴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러면 8월 1일 날 붕괴는 어떻게 나와요? 단기매매주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붕괴가 나오겠죠. 네. 이런 붕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9월 1일은 여기다 짝대기를 뒀으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9월 1일 날은 차변에 현금 50만 현금.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옆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에도 9월 1일 날 거래가 있죠. 네. 여기에 9월 1일 날 거래가. 현금 얼마야? 1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분계를 여기다 같이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와서 10만 원이 들어왔죠. 네. 왜냐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네. 맞죠?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생겼다 이 얘기죠. 네. 결국 이 얘기는 5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 60만 6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1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분계를 거꾸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7번도 똑같은 얘기죠. 급여, 미지급금, 예수금. 그러니까 급여가 차변에 있으면,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가 이게 이제 전기인데, 우리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인데, 지금은 전기된 거에서 거꾸로 분계를 찾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하는 거니까 전기, 총계정 원장에 옮겨. 그러면 여기에서 8월 1일 날 거래를 한번 볼게요. 8월 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계정에 찾아가서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에 있죠. 네. 그럼 차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네. 썼어요. 상대방 계정 과목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기 계정 과목 찾아가서 상대방 계정 과목. 그러면 급여라는 계정을 보면 지금 문제 12월 1일 날 급여라는 계정을 보면 급여는 차변이죠. 네. 차변이니까 차변에 12월 1일 상대 계정 과목이 2개인가요? 맞죠? 상대 계정 과목이 2개이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하냐면 제좌라고 쓰게 됩니다. 제좌, 계정 계좌가 여러 개다. 상대 계정 과목이 여러 개다.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제좌, 금액은 자기 거 써야 되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하고 예수금. 미지급금은 무슨 변에? 대변에 생겼죠. 그러니까 대변에 12월 1일 상대 계정이 뭐예요? 급여. 금액은 자기 거. 얼마? 195만 원. 195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또 있죠. 네. 예수금도 대변에 있으니까 12월 1일 상대 계정 과목이 급여.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분계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왜냐면 우리가 주감자 너무 열심히 외웠으니까. 맞죠? 자본잉여금의 3가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맞나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 안에 3가지. 네. 자본잉여금의 주감자 3가지 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그냥 무조건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 다 나오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따가 오늘 얘를 찾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윈도우 F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F로 검색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일일이 하나씩 찾기가 너무 힘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요. 문제 9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원가 얘기해서 제가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고 여기에는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3가지가 없다 그랬죠. 맞나요? 그런가요? 네. 네,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3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4번이죠.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품종 주문 개별원가고요. 정유 제분 종합원가고요. 건설 주문 항공기 개별원가고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그랬어요. 대신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면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뭐 시험 문제 거의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완성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을 더해서 마이너스 기초를 빼라.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말까지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 평균법. 끝까지 가면 선입선출법이다. 그러면 지금은 평균법이라 했죠. 네. 그러니까 평균법이니까 완성품에다 기말만 더해라. 그럼 완성품 수량이 몇 개래요? 800. 800개. 플러스 가공비라 그랬으니까 기말에 무조건 퍼센트.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50개 40%니까 20개. 그럼 820개 정답. 뭐 할 게 없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다. 맞죠? 네. 제공품의 기초 기말이 없는 경우 기초 기말이 없으면 총 제조 원가랑 제품 제조 원가가 같다는 얘기죠. 맞죠? 네. 이거는 그냥 T자 계정을 그리시면 되죠. 우리가 매일 제공품 계정 하면 제공품 계정에 기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이 남는 거니까 얘랑 얘가 없으면 얘네들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회 원가는 여러 대안의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발급해요? 구매자가 발급해요? 세금계산서 누가 누구한테 발급해줘요? 판매자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신용카드 영수증도 판매자가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죠? 네. 무조건 거래 증빙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맞죠? 공급받는 자한테 돈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징수한다는 얘기는 돈을 받아낸다. 구매자한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판매자랑 구매자가 있으면 우리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증빙을 발급해야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한테 부가세가 오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판매자가 뭐 한다? 징수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판매자가 징수한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신 납부를 할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당연하죠. 맞나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재화를 인도했을 때,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맞나요?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그렇죠? 다시 한 번.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예요. 재화는 어차피 인도했을 때고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회수했을 때를 적용해 준다.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아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대금 지급자를 따로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끊어줘요? 물건 준 사람한테 끊어줘야죠. 둘이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죠? 돈은 얘한테 받더라도 증빙은 물품 거래한 사람들끼리 증빙이 발급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돈을 주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품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돈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우리 외웠나요? 네. 농축수임산물 또 도서, 화환 요 정도는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교육, 의료, 보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냥 공짜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 학원하고 이렇게 두 개만 과세 대상이에요. 원래 교육 서비스 학원은 다 면세인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하고 그 다음 무도 학원 이렇게 두 가지는 과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랑 할인은 빼주셔야겠죠? 네. 맞나요? 네. 네. 얘네들은 빼야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 맞죠? 할부이자는 포함하는 것. 외우셔야 합니다. 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연체이자, 포함하는 것 할부이자.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나왔으니까 연체이자는 포함하면 안 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하자, 대손. 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판매, 하자, 대손. 그러니까 세 가지는 과세표준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매출액에서 애누리하고 할인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95만 4천. 연체이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넣으면 안 되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 것. 나머지 판매, 하자, 대손은 공제하지 않는 것, 빼지 않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해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뺀 나머지 그래서 95만 4천 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아시겠지요? 네.